일단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는 내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취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뭐 기자나 뭐 심리학자나 커미디언이나 뭐 변호사들 중에서도 리티게이션하는 소송 변호사나 이런 어떤 미국인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문화를 알고 체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직업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취업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외국인 취업이 거의 어려운 직업들은 배제하는 게 낫겠죠. 뭐 경찰이나 프로파일러나 뭐 연방정보공무원은 시민권자만 가능하고, 뭐 주정부나 이제 시티나 로컬 가버먼트는 이제 영주권자인 분들에 한해서 이제 공무원 취업이 가능한데, 외국인들은 이제 보통 스폰서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직군들이나 직업들은 이제 사실은 좀 배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취업 비자나 또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직업은 배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미국에서 취업 비자는 아시겠지만 H-1B라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의 학사 학위 정도의 능력과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인 경우에 한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봤을 때 이 직업이 2년제나 3년제 대학만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가능하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 취업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이 아닌 경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가 전문직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취업 비자 캐테고리를 넣지 않는 직군들은 배제를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성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누구나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은 가능하면 처음에 배제를 하는 게 좋겠죠. 뭐 어느 직업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택시 드라이버나 뭐 캐셔나 이런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더불어서 향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이 유리하면서 누구나 쉽게 지불되면 어렵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직업 선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취업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직업일까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텐데, 뭐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취득해야 되는 비자는 기본적으로 H-1B라는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전문직 취업 비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아무 직업이나 이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학력이라는 것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사학위자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봤을 때 되게 이제 아큐페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살펴보시듯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나 또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나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컴퓨터 관련 잡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메카니컬 엔지니어,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오퍼레이션 리서치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스태티스션, 뭐 통계학자나 일렉트로닉 또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또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어카운턴트 앤 어디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엔지니어. 이렇게 이제 대체로 한 20위권까지 보면 이런 직군들, 직업들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영주권을 살펴보면 비슷비슷합니다만 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야 뭐 마이비자닷컴 들어가시면은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들이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에서 정하고 또 과거의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참고하셔서 직업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체로 한 5개 분야 정도로 H1B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직업들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직업이 IT나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한 직업이죠.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 관련 직업이고요.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스태티스티션이나 뭐 이런 데이터 관련한 직업들이 좀 많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살펴보듯이 뭐 전자나 기계, 공학 계열 관련 직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 어카운턴트나 감사, 어디터나 뭐 텍스나 관련 직업들, 그다음에 또 파이낸스 관련 직업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보통 추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내가 어떤 다른 특기가 있다거나 뭐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근데 이제 대개의 일반적인 직업들이 취업 비자 직군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리얼터를 하겠다거나 뭐 보험 뭐 에이전트를 하겠다거나 뭐 스시 뭐 맨을 하겠다거나 어떤 그런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또 영주권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그 매칭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정도의 직업군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루트인데,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신 분들이나 어쨌든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을 하기 위해서 루트가 어떤 루트가 있는지 뭐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인턴십 또는 뭐 트레이니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 미국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산업 연수생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J1 인턴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원칙적으로는 J1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원칙인데 뭐 소수 의 인원분들 중에서는 이제 H1B를 받아서 또 영주권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일단 하나의 루트로 해놨고요. 사실은 J1은 이게 취업 비자로 전환되는 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간혹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뭐 가끔 성공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뭐 전문직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뭐 등등, 또 나이 제한도 있고 또 뭐 처음부터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부분들이 것은 맞고요. 그러나 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사전에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J1에서 H1B나 영주권을 가는 것도 더 힘든 경우들이죠. 물론 영주권도 투자이민을 통해서거나 뭐 요즘 이제 80만 불 투자이민이나 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 뭐 2월 달, 1월 달에 H1B 심사를 거쳐서 3월에 추첨을 넣어서 심사가 돼서 추첨이 돼서 심사가 돼가지고 올 가을쯤에 출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 숫자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H1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케이스는 아주 특정 분야, 뭐 진짜 몇 명, 1년에 몇 명을 빼놓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이민이나 이런 영주권을 투자이민 영주권이나
또 이런 그 적법한 영주권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조금 루트가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루트로 정해놨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취업을 할 때 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시는 루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 비자나 뭐 무비자로 들어가서는 이제 비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 비자로 변경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또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CPT라는 그 유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간 주어지는 외국 기업,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이제 준단 말이죠. 그 학위 디그리 시킹 스튜던트한테. 그래서 이제 CPT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리크루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이 결정이 되어지면 졸업하고 나서 OPT라는 기간이 주어지죠. 보통은 이제 1년이고 스템 전공들은 최대 2년을 연장해서 3년까지 OPT 기간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동안에는 이제 내가 정식으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OPT를 취득해서 내가 정식 취업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1차적으로 취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1년에서 3년의 어떤 기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분들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OPT 기간 동안에 H-1B 정식 취업 비자로 신청을 해서 추첨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이 H-1B는 이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요 순서가 거의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분들의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루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뭐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 5가지 직군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취업하는 루트를 3가지로 봤는데, 사실상 J1에서 취업 비자나 한국에서 미리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케이스가 많지도 않고, 사실상 좋은 직군으로 가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학교를 진학해서 CPT, OPT를 거쳐서 취업 비자와 영주권으로 가는 것이 일상적이다. 뭐 그것이 가장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직군은 한국 사람,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하기에, 또는 다시 말하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 취득하기에 적합한 직업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인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가를 뭐 그냥 좀 살펴보면 뭐 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그죠? 뭐 어떤 직업을 원할까요? 물론 이제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뭐 자기가 가치관과도 맞아야 되고 또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따져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연봉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나 미국 사람들도 뭐 의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선호하고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직업을 해는 뭐 계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돈을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직군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5가지 분야들, 컴퓨터 관련 I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데이터 관련 직업이나 뭐 전기, 전자, 뭐 기계공학과 관련된 분야나 뭐 파이낸스와 관련된 분야나 또 어카운턴트나 CPA 같은 어떤 그런 분야들도 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봉을 대략, 이 평균 연봉이라는 것이 또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보면 한번 참고하실 수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밑에 있는 5가지만 보자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이, 또 재무분석가나 전자공학 또 공대 쪽이 CPA에 비해서 연봉이 조금 더 높고, 이건 평균 연봉인데, 사실상 이 초봉을 보면 소프트웨어나 웹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그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3만 불, 4만 불 받고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빅테크로 가게 되면은 보통 뭐 13만 불에서 15만 불이 초봉인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꽤 있단 말이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그 초봉의 차이가 굉장히 높은 분야가 이제 컴퓨터 관련한 IT 분야인 거고요. 뭐 데이터 쪽도 컴퓨터 사이언스 쪽보다는 덜하지만 일단 이제 취업이 되면은 연봉이 높은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연봉이 좀 낮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인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대는 전자공학이나 이제 뭐 기계공학 이쪽은 기본적으로 초봉도 나쁘지 않은데 뭐 아주 그렇게 고액 연봉으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뭐 20만 불 초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파이낸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10만 불이 평균 연봉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B나 헤지펀드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초봉이 다 10만 불 넘어가고 또 조금 몇 년 근무하면은 다 20만 불 이상 다 받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회계사 CPA는 그 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봉을 뭐 한 5만 불, 또 많이 주는 빅4로 가더라도 뭐 6만 불, 7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초봉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이쪽 그 IT 분야에 비해서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그 초봉의 갭이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실링이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받는 곳도 한 6, 7만 불이고 적게 받아도 한 4, 5만 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적게 받으면 2, 3만 불, 3, 4만 불도 있지만 많이 받으면 15만 불, 17만 불, 20만 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현상들이 있냐면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뭐 컴퓨터 개발자나 앱 개발자나 데이터나 뭐 CPA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그렇게 연봉 차이가 아주 이렇게 막 2배 이상 차이 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초봉은 5만 불, 6만 불 뭐 요선이었단 말이죠.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뭐 4만 불 이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의 어떤 연봉이 급격히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불황이 있어가지고 뭐 해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초봉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IB 쪽에 뭐 아시겠지만 초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똑똑한 미국인들이 점점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파이낸스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이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참고 자료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회계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고액 연봉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나 뭐 파이낸스 쪽에 비해서는 연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에서 점점 약간 밀려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조금 우리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CP냐, 왜 CP냐,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도 CPA 강의를, ARCP, 미국 군에서 강의를 이제 20년 넘게 하고 있고, 또 사실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서 뭐 미국에서 이제 한국 분들의 취업을 돕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P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혀 어떤 그 인식도 없었고 뭐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CP라는 직업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미국 취업에 가장 적합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어떤 상황들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이 CP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일단 CPA는 누구나 시험 문제 자격이 취득한 굉장히 특별한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해야 되고, 심지어 미국의 이제 공인 중개사 리얼터도 일정 기간 수업을 듣고, 소셜 넘버가 있어야지 또, 뭐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또 뭐, 예를 들면 보험 에이전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험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뭐 시험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CPA는 내가 국적에 상관없이 소셜 넘버가 있든 없든 내가 직업이 지금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각 주에서 요구하는 회계학, 경영학 학점만 충족을 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자격증 시험 중에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경쟁력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 뭐 앱 개발자나 뭐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언어를 따로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소통 언어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따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 언어를 따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가 나타나는 거죠. 뭐 파이썬이든 뭐 자바든 뭐 C 언어든 이런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건데 사실 CPA도 회계나 세무나 이런 분야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취득해서 이러한 언어, 다시 말해 이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영어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미국인들과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인 것이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도 관련 분야에 미국 최고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데이터 분야나 컴퓨터 분야도 이런 분야들 중에 하나일 텐데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뭐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는 외국인들 채용이 굉장히 많지 않죠. 굉장히 적습니다. 취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 최고 기업으로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 HR이나 이쪽도 뭐 물론 이제 일부 취업이 돼서 뭐 한국계 기업이나 지상사나 미국계 기업에서 일하시는 뭐 제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HR이나 이쪽은 뭐 조금 이제 백인 위주이고 또 뭐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금발 위주들이 조금 있는 편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미국의 탑 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란 말이죠. 반면에 보험이나 이쪽은 외국인들 자체를 잘 이렇게 뽑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처리 같은 고액연봉자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액처리 시험을 합격을 해도 어떤 그 인더스트리의 성격상 스폰서를 잘 해주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파이낸스도 조금 비슷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스는 워낙 이제 소수만 뽑는 부분들도 있지만 탑스쿨 위주로 소수의 인재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상 또는 중위권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또는 헤지 펀드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쪽은 아예 탑 MBA 쪽을 가거나 그리고 사전에 좀 경력이 있어야지 미국의 기업으로 취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취업이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도 또 재무이기 때문에 파이낸스와 CPA는 완전히 좀 다른 쪽에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특정 국가에 좀 편향되지가 않죠. CPA의 취업 그 분포를 보면 각 나라가 다 골고루 외국인들이 뭐 그런데 이제 IT 분야는 거의 인도 사람들이 한 70%에서 80%의 포지션을 다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사업적인 산업적인 구조나 또 미국에서 인도계 IT 전문 HR 컴퍼니들의 어떤 활약이나 또 인도 정부에서 또 어떤 그런 미국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IT 분야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미국 내에서 취업을 시킬 때도 인도 HR 컴퍼니들하고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탑기업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인도가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CPA 분야는 어떤 한 나라가 특정 국가가 이렇게 뭐 딱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자영업 쪽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뉴욕에서도 뭐
예를 들면 세탁소나 한국 분들이 과거에 뭐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리클 스토어나 델리나 뭐 네일케어나 이런 것들은 한국 분들이 많이 하고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주유소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인도 분들이 많이 하고 또 뭐는 중국 분들이 많이 하고 이런 약간 그 분야마다 조금 편향된 편향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런 분야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좀 사실이에요. 그러나 PPE는 어느 국가로 편향되지 않는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는 진출 분야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E가 우리나라는 대체로 CPE 시험을 먼저 합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4대 법인을 포함해서 취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PE 시험을 합격하면 4대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4대 법인 이외의 어떤 진출 분야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연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무 환경이나 또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뭐 당연히 빅4로 가는 것들을 이제 염두해 두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은 그에 비해서 일단 CPA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일단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회계법인이나 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가지고 4학년 때 CPA 시험을 아직은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취업이 되고 사대법인 같은 경우에도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뭐 3년 차 때까지 이제 CPA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취업의 루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뭐 사대법인을 목표로 하거나 CPA 시험을 꼭 합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사대법인을 갔을지라도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옮겨가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권이나 또 법 쪽이나 뭐 파이낸스, 그러니까 TP를 시작을 했는데 뭐 어카운팅 펌에서 뭐 트랜잭션을 했는데 또는 어드바이저리로 갔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차 있다가 헤지펀드로 넘어가거나 또는 뭐 보험 쪽에 뭐 파이낸스로 넘어가거나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IT 컨설팅이나 또 그 이런 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요즘은 점점 회계법에서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뭐 기존 이제 고유 업무인 뭐 세무 업무나 또 회계도 일반 어카운팅이나 프라이빗 컴퍼니의 그런 그 세무 그 어카운팅이 아니라 뭐 약간 특수회계들 뭐 포렌식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나 비영리 회계라든지 어떤 특수적인 분야의 회계로 진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정말 한두 끝도 없는데 뭐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자세하게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는 조금 편하게 뭐 편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 쪽이나 뭐 ILS나 또 스테이트 가버먼트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회계 쪽이나 이쪽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는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중에 학위를 취득해서 대학 교수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왜냐면 이게 결국 학문과 실무가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거나 또 내 사무실을 열거나 이런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계사 하면 그냥 뭐 돈 계산하고 뭐 세금 계산해주고 뭐 회계감사하고 이런 어떤 약간 어 좁은 시야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진출하는 분야가 너무 높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내가 TP를 합격하고 미국에서 경력을 쌓을 경우에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연계가 가능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카운팅이나 어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상당 부분 그런 그 룰이나 이런 것도 유사하고 또 우리나라 4대 법인에서 대부분 다 미국의 경력들을 인정을 하고 반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력이 그냥 이게 미국에서 끝나고 한국에서 연계가 되지 않는 많은 어떤 그런 다른 전문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에도 뭐 물론 이제 나이 이슈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한국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도 뭐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그런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없죠. 그래서 뭐 또 이직이 자유롭고 뭐 한국처럼 어느 기업에 가서 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는 경우는 뭐 없다고 보셔야 되죠. 대부분 다 한 3년, 5년 안에 다 이직을 하고 또 연봉을 높여서 또 다른 분야로 또 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력이 쌓이면 재택근무나 파트타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이제 그 테이크하면서도 재택근무나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런 또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남성분들 같이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개인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이나 전문직 취업 비자나 영주권 취득의 최우선 순위로 뭐 나오고 있고, 급여나 업무 전문성의 편차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분야의 대형 부분은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IT 분야나 이쪽은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 엄청 많이 받지만 정말 조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CPE는 어떤 업무 전문성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별로 크지 않죠. 예. 그래서 다만 초봉이 좀 낮고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 직무가 전문적이기만 하다면 한 2년 경력 후에 얼마든지 더 높은 연봉의 큰 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봉이 지금 상승 속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CP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한 이렇게 뭐 제가 꼭 10가지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또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우리가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CPA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분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향후 미국과 한국과 연계할 수도 있고 등등의 장점을 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P를 취득을 하고 또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CPA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CPA 시험을 합격하려면 응시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PA 시험 응시 자격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회계와 경영 학점을 취득하면은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응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전공자라도 뭐 음대를 졸업했건 체대를 졸업했건 뭐 저처럼 법학을 했건 누구나 전공과는 무관하게 4개월 정도만 학점 취득을 하면 응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소셜 넘버 필요 없고. 그래서 두 번째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취업이 돼가지고 취업 비자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CPA 시험을 합격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CPA 시험 합격 전이라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관련 기업이나 관련 직무에서 경력을 쌓고 이를 통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CPA 시험 합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규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비자를 취득을 하고 이후에 이제 뭐 CPA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이제 비자 취득 전에 CPA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서 CPA 시험을 다 합격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CPA 시험을 합격하기 전이라도 먼저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CPA 시험은 시험 개요가 내가 변호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게 미국 공인회계사라기보다는 미국의 특정 주의 CP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죠. 왜냐면은 주마다 응시 요건이 다르고 나중에 뭐 라이센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호사 시험과는 다르게 CPA 시험은 어느 주로 응시하든지 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어느 주를 시험을 받든지 간에 내가 결국은 일할 줄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두 번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뉴욕에 산다고 또 뉴욕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뉴욕주로 응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나는 뉴욕 살고 있는데 뉴욕주 응시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또 내가 이 CP를 취득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뭐 취업을 할 것인지, 내가 내 사무실을 오픈할 것인지, 뭐 등등의 어떤 그 응시 목적에 따라서 응시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응시주를 선택하고 이 응시주에 따라서 내가 몇 학점을 추가로 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 기준이 또 한국과는 다르게 1차, 2차 없고요. 그냥 한 번에 내가 한 과목씩 4과목인데 75점 넘어가면 전부 다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만 이제 한 과목 합격하고 나머지 3과목이 18개월 이내에 전체 합격이 돼야지만 전체 합격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시험도 지금은 이제 내가 뉴욕주로 응시됐을지라도 뉴욕에서 가서 시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아무 주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내 이제 300여 개의 테스트 센터에서 뭐 나는 CP 시험 보고 있고 옆에 사람은 뭐 다른 다른 자격증 시험 보고 있고 뭐 토플 시험 보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CPA 시험을 준비해서 뭐 한두 과목이라도 합격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시는 것도 뭐 하나의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 과목이 4과목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FERE라는 과목이 있고 레귤레이션 과목과 또 BC, 어디 이렇게 4과목인데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이제 회계 과목이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전공의 비영리 회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회계 과목입니다. 레귤레이션은 이제 세법, 또 상법, 비즈니스 로, 뭐 또 일반 법들이죠. 또 회계사의 윤리 책임 같은 것들, 법적 책임 공부하는 거고, BEC는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제 합쳐져 있죠.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경제학. 사실 이제 경제학이나 밑에 있는 파이널 매니지먼트도 200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최초로 CPA 시험에 들어온 거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과목들이 20년 전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시험이 컴퓨터 베이스로 바뀌면서 경제학, 재무관리, IT도 CPA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일부 조금씩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슨 회계 감사니까 이거는 이제 회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회계 감사를 진행을 하는 이렇게 4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시험이 좀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나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대단히 뭐가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존의 CPA 업무들, 그러니까 회계, 또 세무, 또 법, 그다음에 회계 감사 이 과목들은 3과목은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페어리아 레귤레이션 기본적인 필수 과목을 담고, 다만 이 BEC 과목 2004년도에 시험을 컴퓨터로 바꾸면서 새롭게 추가되었던 만들어졌던 이 과목이 이제 없어지고 시대가 바뀐 거죠. 없어지고 선택 과목으로 3과목을 이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이 3과목의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좀 특별하죠. 그런데 이 선택 과목들을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리포팅에서 회계 과목이 조금 더 어드밴스된 것들이 한 과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 IT 과목이 아예 새로 하나 들어온 거죠. 20년 전에는 한 20% 정도의 비중으로 BEC 과목을 만들 때 일부에 들어왔던 것이 아예 한 과목으로 통째로 선택 과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가 또 하나의 선택 과목이 된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어디 분야가 어디스로 그대로 가지만 뭐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냐면 IT 오디시 상당 부분 이제 오디트에 포함이 되어지고, 오히려 어카운팅,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어드밴스 어카운팅의 일부나 뭐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또 레귤레이션에 있던 텍스도 기존의 어려운 텍스들은 조금 빠지고 오히려 선택 과목으로 간 거죠. 이거를 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기존의 회계사들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했던 회계 업무나 세무 업무에 대한 비중은 또 그런 어떤 그 시험의 내용은 선택 과목으로 빼서 줄이고 오히려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IT나 데이터 관련한 업무들, 이런 지식들이 시험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시험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냥 일반 수험생들이나 뭐 학원에서는 그냥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냥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굉장히 정확한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뭐 몇천 명의 CPA들을 취업시키고 뭐 하다 보면 뭐 합격시키고 취업시키고 또 뭐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미국에서 그 현재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나 세무의 고유 업무에 필요한 CP들보다 점점 IT나 데이터 지식을 갖고 있는 CP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현재 미국에서 CPA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어떤지를 한번 생뚱맞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2018년 불과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는 25만 7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토탈리. 그런데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이 10만, 그러니까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18,000명. 뭐 그렇게 인터내셔널 비중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5년, 6년 사이에 CP 응시 인원 자체가 19만 명으로 거의 2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터내셔널들은 거의 더블이 됐어요. 10,000명에서 23,000명이 됐으니까.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근데 CP가 인기가 없어졌나 보다. 맞아요. 인기가 없어진 것도 맞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의 CP 응시 수가 급격히 감소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CP가 나중에 전망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내용들 있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나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파이낸스 쪽에 연봉이 급격히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CPA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연봉이 많이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PA는 시험도 봐야지, 학점도 따야지, 또 일은 많지, 어렵지. 그런데 오히려 저쪽 IT 쪽이나 데이터 쪽이나 파이낸스 쪽은 되기만 하면 CPA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에 또 이게 셀링 포인트가 완전 다르잖아요. 뭐 20만 불, 3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200만 불 받는 사람들도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똑똑한 많은 인재들이 CP 쪽보다는 IT나 또는 뭐 데이터나 파이낸스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3년 차들, 5년 차들, 이제 벌써 제 제자들이 이제 파트너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시니어 매니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교수님, 정말 지금, 스텝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텝,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5년 차인데 지금 2년 차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4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일할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CP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요. 자, 이거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EY 이제 작년 자료, 올해 자료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빅4만을 기준으로 잡자면, 어슈런스는 이제 보통 어디시고요, 텍스. 그러니까 어슈런스랑 어디는 기존에 이제 회계법인들에서 하고 있는 고유 업무들이죠. 물론 이제 컨설팅, 어드바이저리나 스트레이트 트랜잭션 이런 것도 보통 뭐 쉽게 생각하면 밸류에이션이나 트랜잭션, M&A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 CP 펌에서 4대 법인들에서 하는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퍼센티지가 늘어난 것들을 쫙 보시면 기존의 어디더구나 텍스 업무는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20%대로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분야냐면 결국은 사대법인들도 컨설팅 어때요? 19년, 20년 자료 보면 4.9%였는데 20년, 21년에 3.5. 그런데 최근에 27.1%로 컨설팅 분야의 비중이 확 늘어난 거죠. 또 스트래티지 앤 트랜잭션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무나 감사라고 하는 CPA들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 이쪽이 성장률이 25%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CP들의 업무가 회계나 감사나 세무 업무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이나 트랜잭션이나 스트레치 같은 분야로 이게 확장되는구나.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꼭 CP가 아니더라도 빅4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왜냐하면 맥킨즈나 엑센처나 보스턴 컨설팅 같은 그런 컨설팅 분야의 상당 부분을 다대 부분에서 이걸 테이크하고 있거든요.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빅4들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M&A 텍스 이런 거 빅4들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회계검사하고 세금 계산해 주는 게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점점 분야는 넓어지고 시장에서 어떤 CP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인원수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2020년, 22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어슈어런스나 텍스는 인원이 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컨설팅이나 스트래티지 쪽은 7만 명에서 무려 3만 명을 더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점점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급속도로 이렇게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KPMG 자료 볼까요? KPMG도 로컬 그로스만을 봤을 때 어드시나 텍스는 8% 10%인데 어드바이저리가 20% 가깝단 말이죠. 그만큼 빅4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이 컨설팅이나 어드바이저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뭐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CP 시험 변경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CP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이죠.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CPA로 취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루트가 J1이나 또는 아예 미리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받거나 는 사실상 전문직으로 가는 것도 CPA로 가는 것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막 strongly recommend 하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잘 맞는 전공의 또 지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CPT를 통해서 재학 중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통해서 졸업 전에 취업이 돼서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 비자를 받은 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회사를 옮기거나 영주권을 받는 그런 루트가 가장 확실하고 최소 비용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될 텐데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도 뭐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학벌에 대한 거, 또 대학 어떤 대학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문대 여부를 사실은 따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명문대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내가 그냥 난 미국에서 취업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그 목표만을 놓고 보자면 지난 15년 넘는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또는 한국 이민자분들을 취업시키는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대학원 진학을 명문대로 했다고 해서 취업이 되고 명문대가 아니라 해서 취업이 안 되고 사실상의 상황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문대일 필요가 없어요. 취업에서 보자면 명문대를 진학할 때 물론 분명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취업 사이트에서 봤을 때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에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대학원을 선택을 할 때 순위에 따라서 어떤 그 명문대 위주로 가는 것은 나중에 내가 대학원을 통해서 뭐 박사학위를 하거나 또는 교수를 하거나 이런 어떤 공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어떤 명문대 위주, 순위 위주, 또 어떤 교수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선택의 기준이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CPE로서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원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대학원을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건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시려는 분들 또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가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GR이나 GMAT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벌써 입학 또는 뭐 MBA처럼 뭐 최소 3년 이상의 관련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입학인 경우에는 그 입학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학을 위한 조건이 그냥 최소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영어 성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입학 요건이 최소화된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학비도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학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뭐 2년보다는 막 1년 반 또는 뭐 1년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은 것이 좋죠. 왜냐하면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원칙적으로 이제 CPT가 아니면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또 학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학업 기간이 좀 짧은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가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어떤 기업에 가서 인턴을 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학교 레벨은 좋고 교수님들은 굉장히 좋고 학교의 명성은 있을지언정 학교 주위에 회사가 없으면 내가 여름방학밖에 인턴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여름방학이라도 인턴을 할 회사가 못 구해지면 다른 도시로 이게 가야지 인턴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 가능 기업이나 분야를 미리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CPT 조건이 유리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 중에 인턴을 할 수 있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유리한 뭐 꼭 뭐 3학기, 5학기, 4학기를 해야지 CPT가 나온다거나 이런 좀 엄격한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나 명문대들은. 그래서 CPT 조건이 어떤지도 좀 보셔야 되고 OPT 자 이거는 별표 쳐 놓으셔야 돼요. OPT가 무조건 3년 전공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은 너무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H1B의 어떤 그런 그 추첨 경쟁률이 3대 1, 4대 1이 되기 때문에 CP와 연계성이 높으면서 그러니까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나 일반적으로 스템이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OPT가 1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보셨지만 CPA라고 꼭 회계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험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CPA 시험에서 공부하는 걸로 회계학이나 뭐 세무학과나 경영학과를 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OPT가 1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은 CPA 시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 전공이나 대학원 전공은 스템이면서 CPA 연결성이 있으면서 향후 시장에서 인재를 요구하는 IT 분야나 비즈니스 분석 분야나 데이터 분야나 어, 이런 분야의 스템 전공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그냥 CPA나 회계학과 이래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향후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공과 연계가 되어 있는 스템 전공을 택해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대학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CPA 시험을 학업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불어서 CPA 시험 준비만이 아니라 인턴십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느라고 내가 인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거나 또 동시에 CPA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이거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나쁜 거죠.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나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고 뭐 혹시 가능하다면 뭐 야간에 뭐 학교를 다닐 수 있다거나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뭐 일부 병행 대체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또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H1이나 영수권 진행할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특히나 H1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년에 총 쿼터가 8만 5천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2만 개가 다행스럽게도 석사 쿼터예요. 그러니까 석박사 쿼터.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2만 개를 추천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6만 5천 개 학사 쿼터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돌리는 로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석사를 하실 분들은 OPT 3년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더불어서 내가 진학하는 대학원이 석사 캡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립이면서 영리 대학원인 경우에는 석사 캡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일반 2만 개의 쿼터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학교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학교 선택하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냥 좋은 학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 있으면 서울대학교 가고 뭐 연세대학교 가고 고려대학교 가면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학원을 정해버리면 나중에 취업이 그냥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CPA들이 어떻게 취업하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한국은 먼저 고시를, 그러니까 CP 시험은 거의 고시잖아요. 근데 1차도 봐야 되고 2차도 봐야 되고 거기는 거의 이제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뭐 저희 학교 때도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열심히 다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 한국식인데 미국은 어때요? 2학년, 3학년 때 먼저 학교로 오는 또는 뭐 어떤 내가 계기를 통해서 그 기업에서 여름방학 인턴십을 합니다. 또는 미국 친구들은 한 6개월 인턴을 해요. 학교 휴학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병행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인턴십을 통해서 졸업 전에 이미 정규직이 취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규직 오퍼를 받습니다. 그리고 CPA 시험은 회사를 취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 똑같이 하면 경쟁이 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PA를 준비하고 있거나 최소한 부분 합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재학 중에 인턴십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중요해요. CPA 준비를 최소한 시작이라도 해야 돼요. 시작일에 대해서 관련된 시기를 알고 있고 뭐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학 중에 인턴십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졸업 전에 이제 정규직 오퍼를 먼저 받아서 OPT로 취업이 결정이 되는 거죠. OPT 기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일할 기업이 보통 연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만 불, 5만 불 이상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OPT 기간 동안에 그 회사에서 H1B가 이제 어플라이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는 건데 뭐 보통 EY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EY 캐나다로 로펌을 만들어서 외국인들 리크루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자 수속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1B가 3월에 이제 들어가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이제 보는 것이 무슨 학교가 어딘지 연봉이 회사가 어딘지 안 봐요. 그냥 추첨이거든요. 다만 석사들을 먼저 추첨을 한다는 거죠. 석사 캡에 적용되는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을. 그래서 석사 캡에서 추첨이 되면은 이제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 뜯어가지고 이제 과연 이제 이 서류를 제출을 해서 이 사람의 전문성과 학력, 경력과 이 회사에서의 직무가 전문성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프로벌을 주는데 그게 이제 몇 개월 걸리죠. 뭐 빨리 나오면 뭐 2, 3주 안에 나오지만 보통 길어지면 뭐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H1을 받아서 내가 신분이 OPT에서 H1으로 변경이 되고 H1을 받고 나면은 내가 뭐 다른 회사의 오퍼를 받아서 H1 트랜스퍼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원하는 것은 H1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CPA 전체를 합격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어드밴스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부만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학부만 졸업했는데 이 전문성이 있는 직업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추첨은 됐는데 나중에 디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컴퓨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러한 직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닌 것 같아. 이거 2년제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전문직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로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서류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회계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4대 법인들도 심지어 4대 법인들 연봉 초봉이 6만 불, 7만 불 받는 4대 법인들도 야, 이 전문직의 이 직무에 지금 네가 어플라이를 한 학생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가능한 직무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디나이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능하면 내가 CPA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것까지 해서 전문성을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취업할 때는 뭐 꼭 합격을 안 해도 되고 취업할 때는 한 과목만 합격해도 뭐 거의 문제가 없지만 취업을 해서 OPT를 거쳐갖고 취업 비자를 진행을 할 때는 벌써 그게 시간이 1년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최소한 전체 합격을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미국 취업을 CP로서 할 것인가? 첫 번째,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리 여기서 응시 자격을 다 취득을 하시고 일정 정도 공부를 하시고 미국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서강대 국제대학원 연구과정을 통해서
회계와 경영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완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벌써 뭐 10년 년 넘게. 그래서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 경영학점 취득을 해서. 즉 동시에 내가 미국 취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부터 CPA 시험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부분 합격을 했건 전체 합격을 했건 어쨌든 미국의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미국 경력을 바로 쌓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이든 뭐 1년 6개월이든 뭐 2년은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경력을 최소한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회계법인이나 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분야의 회사에서 CPT를 활용하건 뭐 발런티어 형식이건 어쨌든 경력을 쌓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졸업하기 전에 OPT를 해서 일할 기업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OPT 때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비자 신청까지 CPA 시험을 합격하고 취업비자를 넣는데 혹시 떨어지면 내가 스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OPT로 계속해서 일하면서 내년에 취업비자를 신청을 해보고 혹시라도 또 추첨해서 떨어지면 또 OPT를 연장을 해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일을 하면서 또 H1을 다음에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CPA 시험 합격과 취업비자가 두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직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력도 쌓였고 OPT를 통해서 또 취업비자도 받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보통 한 2년차, 3년차 이후에는 내가 가고 싶은 커리어에 맞춰서 뭐 빅4로 옮기던 아니면 또 컨설팅으로 옮기던 뭐 인슈런스 쪽으로 옮기던 뱅크로 옮기던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면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법인으로 바로 옮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취업 후 취업비자 취득 후 이직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아직 미국 대학을 입학하기 전이나 또는 1, 2학년 학생으로서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꿀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중에서 이제 내가 CP로 CP라는 직업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입학 전인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 졸업 후에 취업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대학과 가능하면 CPA로서 연계성이 있는 스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 또 재학 중인 경우에 1, 2학년인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이나 전공으로 졸업 후에 CPA 연계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혹시 이게 지금 현재 대학이나 전공을 어렵다면 대학을 바꿔야 됩니다. 트랜스퍼를 해야 돼. 편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대학을 바꾸거나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반드시 CPA 연계성이 높은 스템 전공으로 뭐 같은 대학 내에서라도 바꿀 수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3, 4학년 돼서 이미 학교를 바꿀 수는 없고 또 전공을 바꾸기도 힘든 경우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고려하면서 CPA 시험 준비를 미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OPT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졸업 전에 CPT를 통해서 CPA 시험을 응시를 하고요. CPA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4학년 2학기 때 정도에는 그리고 현 전공으로 취업이나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한국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직업이 어떠냐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야가 CPA와 관련 분야다. 즉 내가 향후 미국에서 직업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다. 그리고 내가 적정한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뭐 데이터 쪽에 일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내가 향후에 뭐 2, 3년 있다가 또는 1년 있다가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당연히 지금 CPA 시험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합격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지금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텍스면 텍스, IT면 IT, 데이터면 데이터 그런 관심분야의 지식을 추가하면서 경력을 만들어가는 건 좋죠. 물론 한국에서의 경력을 미국 취업할 때 인정해 주지는 거의 않습니다. 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3일 회계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계 감사를 10년을 했다.
이것을 미국 회계법인에서 뭐 PwC에서 10년을 다 인정해 주느냐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그냥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고려는 하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옮겨갈 때 A법인의 경력을 다 인정을 받아서 뭐 그 정도의 직급과 연봉으로 우리가 트랜스퍼를 하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어떤 경력을 거의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에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는데 미국에 가시기 전에 최대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CPA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자금을 확보하면서 또 추가적인 지식을 쌓아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서 한국에 계시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저희가 원격 인턴십 같은 그 회계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계법인이나 사무실과 원격으로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작지만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력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현재 무직이거나 그냥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는데 CP와 관련 업무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서 대학원에 진학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학원 선택을 할 때 뭐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토플이나 뭐 IELTS나 이런 점수를 준비하시고 또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대학원 뭐 영어 점수 준비하면서 CPA 응시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한 이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CPA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거나 CPA 시험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의를 들으면서 학점을 취득하면서 CPA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인턴 경력부터 쌓고 그리고 엔트리 레벨로 취업을 해야 그 경력을 기초로 해서 뭐 빅4로 옮기고 이후에 CPA 시험도 합격을 하면은 괜찮은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직업이 없으시거나 CP를 하고 싶은데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의 대학원을 통해서 미국 취업을 CP 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